그래요. 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이동규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채용 설명회장 A 구역에서 마지막으로 채용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이신 거죠? 학부모라고 해야 되나? 취업 준비생들의 어머님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이렇게 많은 그 관객들이 오는 것도 되게 놀랐고 지금까지도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도 되게 놀랐는데요. 어쨌든 우리 IBK 기업은행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은행 소개가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채용 프로세스 관련돼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30분이고 나중에 또 궁금한 것도 질문도 받고 하려면 은행 소개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행은 우리 IBK 기업은행은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아실 수 있으니까 정보가 다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고 서류는 어떻게 하고 면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오케이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기업은행은 IBK 기업은행은 현재 국책은행이고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6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이고요. 중소기업의 최강자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대출 점유비가 보시면 22.6%예요. 전체 은행 대비 20.6%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출 100조 원을 돌파한 중소기업 금융의 최강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IMF,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IBK 기업은행은 그 대출금을 회수를 하지 않고요. 다른 기관들이 대출 갚으라고 하는 그 돈을 우리 IBK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대출 점유비가 23%에 육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넘어가고 자,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은행이라는 파트 쪽인데요. 기술금융 쪽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자, 문화 콘텐츠는 혹시 이런 영화들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은행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 금융이라는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0만 원이 1000만 관객이 돌파한 영화들도 있고요. 혹시 안 보셨더라고 하면 좀 봐주세요. 그래서 넘기게 1000만. 자, 이렇게 해서 문화 콘텐츠, 기술금융, 핀테크 등등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새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관련돼서 되게 궁금해하고 나는 내가 봉사활동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사의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하면서 회사를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최고의 금융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신입행원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급별로 직무별로 금융 실무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요. 본인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그러면 그런 학자금을 은행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본인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학비에 많게는 80% 9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라는 이제 마지막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은행에는 여신 심사와 그 PB 그리고 외환이라는 전문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전문 요원들을 선발을 하고요. 이 전문 요원들은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서 6개월 동안 아예 현업에서 제외가 돼서 금융연수원 교육을 듣게 됩니다. 교육을 듣게 되면 6개월 뒤에 나는 여신심사 전문 요원이 돼서 영업점에 배치가 되고 여신심사부에 배치가 돼서 거액 여신들을 다루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될 거고요. 외환하고 PB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국내외 MBA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단어로는 학술연수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학술연수도 1년에 한 번씩 풀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런 학교들에 저희가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은 이제 현업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고 아예 학생처럼 똑같이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에 뭐 회사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는 이걸 되게 많이 하려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급여가 다 나와요. 급여가 나오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어떤 신입평원들은 그런 학술연수에 좀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난 학사인데 지금 대학원은 가기는 좀 그래. 일단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학술연수 제도를 통해서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복지는 얘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이 자리는 자랑도 해야 되잖아요. 자랑도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 RBK 기업은행에 지원을 할 것이고 다른 은행하고 중복 합격이 됐을 때 우리를 선택을 하실 거니까요. 자, 뭐 주거, 육아, 건강, 휴양, 자기개발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결혼할 때 임차 사택이라고 해서 살 곳도 마련을 해줍니다. 마련을 해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어요. RBK 참 좋은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 아들도 RBK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린이집은 못 다니고 이제 7살, 6살이라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되게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RBK 이것만 보면 참 좋은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독신자 숙소, 저희는 대부분 거주지 근처에 있는 지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면.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까운 곳에 지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고 그곳에 이제 가까운 어떤 합숙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렇게 대부분 거주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한 번 들어간 직원들이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빨리 결혼도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서 이걸 좀 가급적이면 운영을 안 하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건강검진, 그리고 1년 365일 콘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또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는 숙소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놀러 갈 때. 그래서 여름에만 특별하게 또 숙소 구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거에 대한 대가로 해서 놀러 갈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금, 그리고 가정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6시 전에 다 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에 더불어서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라고 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GWP를 추구하는 은행인데요. BC오프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기업은행이 전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채용 설명회를 와서 또 저를 본 또 분들도 계실 텐데요. 컴퓨터가 7시가 되면 꺼집니다. 꺼져요. 그럼 다 꺼지고, 그 꺼지기 전에
저는 오늘 좀 야근을 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승인 거래를 올려야 됩니다. 컴퓨터로. 그러지 않으면 컴퓨터가 꺼져버려요. 물론 다시 킬 수는 있습니다. 다시 킬 수는 있는데 다시 키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뭐 8시까지 뭐 야근을 해야 돼요라고 해서 승인 거래를 올려야 해요. 그래야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완전 정착이 됐어요. 완전 정착이 돼서 지금 평균 퇴근 시간이 한 6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됩니다. 우리 영업점의 평균 퇴근 시간이. 그래서 어떤 날은 6시 되기 전에도 퇴근할 거고요. 어떤 날은 뭐 9시, 10시 돼서 퇴근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야근을 하는 날은 한 3번 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해도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저희가 이게 왜 정착이 됐냐면 경영평가에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의 퇴근 시간이 점수로 환산이 돼서 예를 들면 지점장님들의 연봉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지점장님이 내 연봉이 깎이는 걸 원하겠어요? 응? 빨리빨리 일해라. 빨리 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착이 돼서 물론 다른 뭐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IBK 기업은행은 여기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딱 컴팩트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의 날 6시에 퇴근을 해야 돼요. 6시에 퇴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가정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또 가정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또 가정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면서 가정의 날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또 행복데이라고 해가지고 회식, 뭐 야근 등이 없는 날로 정해서요. 일주일에 2번은 6시 정도 퇴근하고요. 3번 이제 7시 정도 퇴근하는 거고 어쩌다가 좀 야근할 때는 뭐 9시, 10시 늦게까지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다 월급 받고 일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은 합니다. 그래서 아침 조금 일찍 오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 그러나 퇴근 시간은 좀 7시 전에 퇴근하기 위해서 일할 때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2006년도 하반기 채용을 통해서 2007년 2월 달에 입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딱 10년 됐어요.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때는 야근이 좀 많았어요. 좀 만성적인 어떤 야근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늦게 가니까 옆에 있는 차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얘기해가면서 그때는 은행이 5시에 문을 닫았었거든요. 문 닫으면 옆에 있는 그 대리님하고 같이 떡볶이 사서 먹고 이렇게 와서 차분하게 이렇게 있다가 또 밥 먹고 이랬어요. 충분히 빨리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전산 시스템이 되게 구축이 잘 돼서 지금은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제가 지점에서 일했을 때와 지금 비교를 하면 지금은 정말 천국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 중심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자, 역량 개발은 제가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고요. 또 은행 내에서 동아리, 동호회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 조직이라든지 다양한 동아리를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은행이 이런 거라는 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재상하고 핵심 가치인데 요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요. 모든 어떤 회사의 인재상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쵸? 감동시키며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를 싫어하는 회사가 어딨겠습니까?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IBK 기업은행은 은행원이잖아요. 은행원입니다. 들어오시면 항상 고객하고 대면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대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들어와서 영업점에서 3년 동안 사장님들 만나고 개인 고객 만나면서 대면하는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대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영업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행 이렇게 소개하면서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저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의 어떤 자세라든지 영업사원에게 필요한 어떤 성향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하면 우리 기업은행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이 뭘까?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BK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좋아할 사람이면 좋겠어요. 좋아할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동규 과장이 얘기하는 어떤 인재상 중에 하나는 좀 빠릿빠릿하고 좀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고객들하고 잘 지내고요. 우리 직원들하고도 소통 잘 하고 즐거운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 이 4가지 중에서 이런 신뢰, 책임, 창조 열정, 최강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원이 되자입니다. 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걸 텐데요. 지금 제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최종 면접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최종 면접, 하반기 공채 최종 면접을 하고 왔는데요. 프로세스는 이랬습니다. 서류 있었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그리고 역량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이렇게 해서 4단계의 채용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뭐가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서류입니다. 서류는 여러분들 지금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오셨으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NCS 기반의 입사 지원서라는 것. 자, NCS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NCS를 도입하기 전과 후는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 입사 지원서에 들어간 어떤 용어가 직무 관련 경험이냐 뭐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거지, 그전에 여러분들이 썼던 어떤 그런 자기소개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자, 내가 개인이나 기업금융 IT 쪽에 일한 적이 있는지, 교육상 받았던 게 있는지 쓰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대면 상담 능력, 제안 및 협상 능력, IT 및 정보 활용 능력 등을 경험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어떤 질문들이 NCS 기반의 입사 지원서입니다. 되게 낯설죠? 저도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고민 중에 있어요. 너무 어렵게 우리 지원자들이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언제 기업금융 관련돼서 교육을 받아봤을까 생각하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은행 관련된 교육 있잖아요. 뭐 수신, 여신, 외환 이런 교육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과목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수업을 들었어, 재무 수업을 들었어, 회계 수업을 들었어, 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경제나 경영 전공을 했던 친구들도 하나도 안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내년 입사 지원 쓸 때 한번 좀 달리 좀 할 생각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는 이런 거예요. 은행원은 대면 상담 업무를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기업은행을 찾아오는 고객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서류로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류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경험사항들은요, 여러분들이 골라내지 마세요. 이게 들어가도 될까 말까 라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녹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쓰실 때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흰색 그냥 백지 위에요, 하나하나 다 좀 나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나 쓰는 거예요. 나 1995년도에 뭐 했지? 모르겠어요. 그때 태어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2000년, 2005년, 6년, 7년, 2010년 나 뭐 했지? 하나하나 좀 다 써보세요. 다 써보시고요. 그 중에서 여기에 매칭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자소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4학년, 1학기, 2학기인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은행 관련된 경험을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빨리 준비한 친구들은 뭐 2학년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보니까 4학년 1학기 아니면 3학년 2학기 때 많이 하더라고. 그 친구들이 우리 기업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역량들을 얼마나 많이 쌓았겠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입사 지원서를 쓸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서 입사 지원서에 다 녹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판단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아, 이거 넣으면 아니겠지, 빼지,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입사 지원서가 되게 풍성하지 않은 입사 지원서가 돼요. 입사 지원서는 풍성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거리도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져요. 자, 자기소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원이 되는 이유하고 지원 동기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입사지원서의 어떤 자기소개서의 질문은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고요. 어떤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되지? 라기보다 여러분들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요새 입사지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서류 심사를 한번 하는데 되게 잘 쓴 거야. 되게 읽기도 좀 편하고 뭐가 촉촉 들어왔어요. 좋았어.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쓴 자소서가 정말 수백 개가 됐어요. 수백 개가 됐어요. 찾아봤어. 왜 그렇지? 봤더니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쪽 학교에서 이렇게 쓰는 자소서가 좋다더라라고 소문이 났나 봐. 그래서 그쪽 학교 학생들이 자소서를 다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개의 자소서 중에서 2,000개를 뽑아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자소서를 뽑겠어요? 안 뽑아요. 안 뽑습니다. 자소서는 좀 나만의 색깔 꼭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평이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쓰는 것보다는 내가 읽었을 때, 면접위원이 읽었을 때, 아이고 요거 뭐지? 이 친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자소서가 있어요. 제가 뭐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쓸 거니까. 근데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못 쓴다고, 떨어졌다고 해서 정말 막 엉터리 쓴 것도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2,000명 안에는 못 들어온 거죠. 못 들어온 거예요. 입사지원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구나 라는 걸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 입사지원서를 쓰는 거예요. 입사지원서 질문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서 제출하라는 질문은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 있는 건 들어와서 입행후 포부는 뭐냐? 라는 물어보는 질문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런 것들이잖아, 대부분이. 그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워낙 다 잘 쓸 거거든. 다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꼭 명심하셔야 해요. 입사 지원서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이야기를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 소개도 쭉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입사 지원서는 내 이야기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보여줘야 저희가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오류를 범해요. 어떤 오류? 거기에 IBK 기업은행은요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요,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막 쓰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요거 해서 100이라고 하면 내 이야기가 80에서 90이 돼야 돼요. 근데 반대더라고. 우리 회사 이야기를 거의 막 70 정도 쓰고 나머지 30만 자기 얘기 쓰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떨어질 거예요. 내 이야기만 80%, 90% 써도 2,000명 안에 들어가기 힘든데 왜 내가 다 아는 내 회사 얘기를 거기다 여러분들 왜 쓰냐고. 이해되셨죠? 꼭 채용 설명회 가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기업은행에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뭐냐고 물어봐. 왜? 저 입사지원서에 좀 여기서 쓰면 읽으면서 저희들이 얘는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하면서 점수, 합격 이렇게 할까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입사지원서는 내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꼭 쓰고 검토 과정 거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이 요러요러한 할 것도 하나씩 이렇게 좀 잡아서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자, 필기시험은 이렇게 주관식하고 객관식이 있는데 주관식은 논술, 약술 이렇게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경제금융, 일반사회, IT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거고, 약술은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공이 불문이고요. 그래서 내가 전자공학과를 나왔어. 그러나 경제금융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 당일날 시험지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험지면 여기 1번에서 경제금융 문제, 2번 일반사회, IT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걸 보고 나는 2번 문제 풀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2번 해서 쭉 쓰시면 됩니다. 답안의 분량은 이게 비포용지면 비포용지 한 장 하고요. 앞에 하고 뒤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쓰시는 친구 되게 많아요. 이걸 3분의 1까지 쓴다고 합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논술을 쓰는데 이 앞장만 쓰면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 돼요. 자, 논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문제가 이런 거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논술 문제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저는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요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게 논술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왜 이 친구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채점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되게 많은 줄 알아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와. 그래서 머릿속에 든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쓰고 싶은 거야. 답안지에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쭉쭉쭉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채점하면서 쭉 읽다가 이게 왜 나왔지? 다시 돌아가요. 이러네.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이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쓰셔도 중간 이상 맞거든요. 저희가 필기 2,000명 예를 보면 1,000명 떨어져요. 논술 중간 조금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논술을 정말 기똥차게 잘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대부분 요 정도로만 쓰면 B 이상은 받습니다. 저희가 SA, B, C, D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B 이상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객관식은 NCS 중에는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죠.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객관식 시험은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영역 중에서 여기 3가지 영역을 객관식을 봅니다. 올해는 90문제를 90분 동안 봤고요. 요거 평균이 한 60, 한 3,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 3, 4점 정도. 요거 평균 정도로 봤고요. 요거 서론, 본론, 결론만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쓰면 합격해요. 합격합니다. 왜냐? 논술을 잘 못 쓰거든. 잘 못 써서 쭉쭉쭉 떨어뜨리다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문제 딱 나오면 개요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 탁탁 잡고 바로 살 붙여서 쓰셔야 될 거예요. 왜? 시간이 70분이에요. 논술 한 문제 쓰고 약술 2문제 선택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터디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개요 작성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명의 스터디원이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 각자 주제 하나씩 가져올래? 그 각자 주제 가지고 5분씩만 한번 개요 작성해보자. 그럼 한 30분 정도 되면 개요 작성 5개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서 개요 작성 딱 해보고. 왜냐면 논술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5분.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장에 왔을 때도 주제 딱 보고 오케이 나 저거 해야지, 오케이 축축축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야지 하고 살 붙여가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문의 어떤 사설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목도 좀 가리고 이 사설이 무슨 제목을 의미하는지, 왜? 논리적인 사고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사설은 가장 논리적으로 잘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설은. 그리고 설득력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글이 이해하기가 쉽네. 오케이, 나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한번 논술을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떤 논술의 패턴을 내가 좀 정해놓고 시험장에 있을 때 바로 하기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성화고하고 뭐 시간 선택제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험 시간이 없어요. 시험 시간이 없고 면접 중에 저희가 따로 이런 객관식 문제만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마무리 되면 해주세요. 자, 그래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 역량 면접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1박 2일로 봤었는데 올해 한번 하루로 좀 바꿔봤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다시 1박 2일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요. 1박 2일하고 하루하고의 어떤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1박 2일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하루에도 다 했거든. 다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뭐 하루가 좀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역량 면접은 한 조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지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원자들이 팀별 프로젝트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상황극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상품을 주고 그걸 한번 판매해보라는 어떤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면접 봤던 그 프로그램들 가지고 그 지원자의 어떤 역량을 좀 심층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질 텐데요. 자, 은행원을 뽑는다고 했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지,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나 이런 뭐 상황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면접에서, 특히나 이렇게 조별 면접에서 가장 좀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면접위원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눈치. 자, 면접장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제가 면접위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팀 프로젝트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주제를 좀 잘 파악을 하고 조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보면 항상 저랑 눈을 마주치는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눈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하는 척해요. 이런 친구들은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면접 보는 건 지금 관찰평가예요. 관찰평가.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 조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극도 있었어. 상황극은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 예를 들자면 어떤 민원 사례를 좀 주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그 면접장 밖에서 한 8분 정도 고민을 해서 들어옵니다. 면접장에 들어오면 저희 면접위원 옆에 이제 서포터즈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서포터즈가 이제 민원 고객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원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민원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팀장님 그러고 얘기를 해. 팀장님, 민원 고객이 왔어. 그러면 면접위원을 보고 저 팀장님 이러면서 와. 그럼 그거는 면접이 끝이야. 면접 끝이에요. 끝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그래도 은행에 가서 아니면 서비스 어떤 직군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내가 상품 판매 권유를 또 받아보고 이랬던 친구들은 그래도 그 상황을 잘 대처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왜 그러시죠? 아 그러세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정말 저 친구는 지금 창구에 앉아놔도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런 거예요. 아 은행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은행 들어가면 영업점에서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구나.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까? 그럼 한번 가보는 거야. 은행도 가봐서 그냥 상담해보는 거예요. 저 이런 은행 상품 좀 가입하고 싶은데요.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럼 그 사람이 뭐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내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는 거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설득당하고 참 편안하게 영업이 되네. 이런 걸 내가 배워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면접들을 일단 잘 할 수가 있고요. 면접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이제 저희 최종 면접이 있는데 면접은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면 면접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접을 보시던 간에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처럼 서비스직을 뽑는 이런 회사는 일단 좀 밝아야 해요. 그리고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에 갔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앉아가지고 이런 친구 앞에 가서 자산 컨설팅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생글생글 막 하면서 고객님 일로 오시라고 막 나와서 막 하고 앉으시라고 하고 뭐 때문에 오셨냐 하고 어느 쪽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격이 뭐 활발하고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진중하고 요구하고는 별개예요. 성격하고는 별개입니다.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말도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밝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밝을 수 있습니다. 밝을 수 있고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되게 밝게 웃으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반대로 정말 시끌시끌해요. 막 왁자지껄한데 얘기하는 건 다 투덜투덜대고 불만만 얘기하고 이런 친구는 밝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그런 친구하고 옆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래서 특히나 우리 면접 때는 그런 밝은 친구들 그리고 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는 걸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밝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좀 밝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데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분명히 어떤 회사도 우울하게 있는 친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서비스직을 하는 회사는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낙천적인 잘 될 거야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을 원한다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시고 자신감 있게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원하시는 회사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업은행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은행들 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선택해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최종 면접 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말 잘해요. 저랑 얘기할 때. 근데 최종 면접 장소에 딱 들어가서 임원분들이 딱 앞에 앉아있고 딱 앉아있으면 그렇게 떨리나 봐요. 정말 또렷또렷하고 말 잘하는 친구들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이렇게 최종 면접 볼 때 조금 더 단단히 먹고요. 적당한 긴장 통해서 면접 준비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리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꼭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